캐나다 해군 대령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간 유럽 잠수함만 타던 그가 아시아 국가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러 간 건데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 뭘 얼마나 잘 만들겠냐고요. 그런데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80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의 평가단장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던 그가 갑자기 본국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독일 측 로비스트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캐나다 정부 고위층과 물밑 협상을 끝낸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급히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대령의 입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기술자들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바다를 지켜온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8년 전 북극 바다에서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그때 자신을 구하지 못한 유럽제 잠수함의 기억과요. 도대체 한국의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 해군 대령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현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한 마이클 톰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퇴역을 앞두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저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해군 사업의 평가단장이었습니다. 80조 원이 걸린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201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겨울 저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함장이었어요. 북극해 순찰 임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추진 체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잠수함이었죠. 우리는 해빙 아래에서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영하 40도의 바다 한가운데서요.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4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제 부하 2명이 심각한 동상을 입었어요. 한 명은 발가락 3개를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지금도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가운 철판 위에서 떨고 있던 젊은 수병들의 눈빛을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잠수함에 대한 강박이 생겼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잠수함이 아니면 절대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2023년에 해군 본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전력 재건 사업의 평가단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6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규모였죠. 독일, 프랑스, 한국 세 나라가 최종 경쟁에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독일이나 프랑스가 유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냥 들러리라고 여겼어요. 아시아 국가가 제대로 된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습니다. 평가단은 저를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잠수함 운용 전문가, 기술 분석관, 군수 담당관, 그리고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행정 인력까지요. 우리의 임무는 세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제안된 잠수함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정은 독일을 먼저 가고 그 다음 프랑스, 마지막으로 한국 순서였어요. 출발 전에 국방부 차관보인 제임스 카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대놓고 독일을 밀고 있었어요. 카터 차관보는 유럽 각국 대사관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이클 기술평가는 공정하게 하되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요. 독일과 손을 잡으면 에너지 광물 산업 투자까지 따라온다면서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기술적으로도 독일이 앞설 테니 문제 없겠다고요. 한국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르면 된다고 여겼어요. 제가 아내 사라에게 출장 일정을 말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사라는 한국계 캐나다인 2세예요.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녀는 한국 방문 일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인 윌리엄 강 씨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라의 할아버지가 6.25 때 캐나다군으로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사라가 말하길 아버지가 늘 그러셨대요.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전쟁 직후 완전한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버지는 평생 감탄하셨다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내의 가족사와 방산 사업 평가는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8월 저는 평가단을 이끌고 독일 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화려하고 완벽한 독일식 환대와 프레젠테이션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 밖의 것들이 제 30년군 생활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독일 킬에 도착한 것은 8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우리를 맞이한 것은 검은색 벤츠 세대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안내원들이었어요. TKMS라는 독일 방산 기업의 의전팀이었죠. 그들은 능숙하게 우리 짐을 옮기고 호텔까지 에스코트했습니다. 숙소는 킬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이었어요. 제 방에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독일 와인 2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만찬은 화려했습니다. TKMS 부사장인 헨리 슈미트가 직접 주최한 자리였어요. 슈미트는 50대 후반의 세련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도 완벽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죠. 저녁 내내 그는 캐나다 해군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했어요. 우리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식사 중에 슈미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독일 정부가 이미 캐나다산 전투관리 체계를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잠수함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독일은 먼저 캐나다 제품을 사겠다고 한 거죠. 저는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로만 협력을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갑을 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 건조시설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기술자들은 하나같이 전문적이었고 우리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벽했어요. 3D 영상으로 잠수함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가상현실 장비로 함교 체험까지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물 잠수함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슈미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는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은 보안상 공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미 완성된 구형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독일 기술력은 검증된 거니까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독일 측은 자신들의 강점을 2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는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호환성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선택하면 나토 표준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고 했죠. 둘째는 G2G 패키지였어요. 잠수함 도입뿐만 아니라 에너지 협력 광물 개발 산업 투자까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슈미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독일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협력 패키지 제안서였어요. 거기엔 폭스바겐 캐나다 공장 증설 계획도 들어있었고 수소 에너지 공동 개발 로드맵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북극기지 현대화에 독일 기업들이 참여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동맹의 재편이구나. 마지막 날 저녁에 슈미트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도 방문하시겠지만 솔직히 비교가 안 될 거라고요. 아시아 국가들은 기술은 따라왔을지 몰라도 신뢰와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독일은 캐나다와 50년을 함께했고 앞으로 50년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술이야 돈을 들이면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국가 간의 신뢰는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독일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독일이겠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킬을 떠나 프랑스 쉐르부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예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14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거든요.
독일과 프랑스에서 받은 환대가 너무 과했던 탓인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방문은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독일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검은색 벤츠 대신 하얀색 현대 승용차 2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사람은 해군 소령이었는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서연 소령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지만 독일처럼 과하게 차려입지는 않았어요. 단정한 해군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소령이 일정을 설명해줬어요. 내일 아침 일찍 거제도로 이동해서 조선소를 방문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건물들과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눈에 들어왔죠. 생각보다 발전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그게 잠수함 기술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숙소는 서울 시내의 4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독일의 5성급에 비하면 분명 한 단계 아래였죠. 방에는 과일 바구니도 와인도 없었어요. 대신 한국 전통 과자 세트와 녹차 티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실망했어요. 80조 원짜리 사업을 따내려면서 이 정도 의전밖에 못하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소령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건네줬습니다. 직접 아침 일찍 사온 거라고 했죠. 작은 것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누군가 직접 손으로 챙겨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김해공항까지 국내선을 타고 이동한 후 다시 차로 1시간을 달려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남해의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풍경이 어쩐지 제 고향인 노바스코샤의 바다와 닮아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HD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의 조선소는 처음 봤어요. 독일킬 조선소도 컸지만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크에는 온갖 종류의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것은 박정호 상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독일의 슈미트와는 완전히 다른 인상이었어요. 화려한 수사나 농담 없이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영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수주를 따내겠어. 박 상무는 우리를 바로 잠수함 건조시설로 안내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룸으로 먼저 가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곧바로 현장으로 데려갔죠.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건조 도크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눈앞에 장보고 삼배치2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3,000톤급의 거대한 검은색 철의 고래가 도크 한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한국은 아무렇지 않게 이 괴물 같은 잠수함을 제 눈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박 상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장보고 삼배치2 잠수함 앞에 서니 그 위용이 실감났습니다. 길이가 80m가 넘었고 높이는 4층 건물과 맞먹었어요. 검은색 선체 표면에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빛을 흡수하듯 어둡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잠수함을 30년간 타왔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최신의 잠수함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박정호 상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입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자 설계라고요. 분명 독일이나 프랑스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만들었을 텐데. 아시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건 믿기 어려웠거든요. 제 의심을 눈치챘는지 박 상무가 저를 설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소희라는 설계팀장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엔지니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설계 도면을 띄우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 팀장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웠지만 2000년대 들어서 완전한 독자 설계 능력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장보고 3배치2는 선체 설계부터 추진체계 전투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거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자체 개발입니다. 삼성 SDI와 공동으로 잠수함 전용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기존 납축전지 대비 용량은 3배, 수명은 2배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수중소음 저감 기술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중 선체 구조에 자체 개발한 흡음 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소음 수준은 해양 배경 소음 이하로 측정됩니다.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던지는 모든 기술적 질문에 한 팀장은 막힘없이 대답했거든요. 그것도 외워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사람처럼 디테일하게요. 독일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담당자가 기술적인 질문을 받으면 엔지니어를 불러와야 했는데 여기서는 설계팀장이 직접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앨런 피터슨 부단장이 옆에서 제게 속삭였어요. 마이클, 이거 예상과 다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박상무에게 요청했습니다. 시운전을 볼 수 있습니까?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에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승선하셔도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직접 승선이라고요? 외국 평가단을 최신의 잠수함에 태운다고요? 독일에서는 완성된 잠수함 내부 견학도 보안상 어렵다고 했는데 한국은 시운전에 직접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제도의 작은 횟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독일처럼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생선회가 나왔습니다. 박상무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우리는 화려하게 포장하는 건 잘 못합니다. 대신 만드는 건 자신 있어요. 30년간 잠수함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고도 없었고요. 저는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30년 무사고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박상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신뢰밖에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거제도의 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겠구나. 30년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운전에 앞서 박상무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수함 압력 용기를 만드는 용접 작업장이었어요. 엄청난 열기와 함께 파란 불꽃이 튀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최민준이라는 젊은 용접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28살의 최민준은 작업복 차림에 용접 마스크를 들고 있었어요. 손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설명했어요. 민준이네 집안은 3대째 이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 처음 입사했고 아버지도 여기서 30년을 일했어요. 민준이는 가업을 이은 셈이죠. 저는 최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잠수함 용접이 다른 용접과 뭐가 다릅니까?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잠수함은 수백 미터 깊이에서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합니다. 용접 부위에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틈이라도 있으면 그게 균열로 이어지고 침수로 이어져요. 한 땀 한 땀이 승조원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최민주는 작업대 위에 있는 금속판을 가리켰어요. 이게 압력 용기에 들어가는 특수강입니다. 두께가 50mm가 넘어요. 이걸 완벽하게 용접하려면 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기계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사람 손으로 합니다. 기계는 규격대로 하지만 사람은 금속의 상태를 보고 느끼면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에게 시연을 부탁했습니다. 최민준이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파란 불꽃이 튀면서 금속이 녹아붙었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지만 동시에 미세하게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그가 마스크를 벗고 완성된 용접 부위를 보여줬어요. 용접선이 마치 기계로 그린 것처럼 균일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잠수함을 타면서 많은 용접 자국을 봤지만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감탄하자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는 맨날 그러셨어요. 내가 용접한 잠수함에 내 자식이 탄다고 생각해라. 그럼 절대 대충 못 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18년 북극 바다에서 고장난 잠수함 안에 갇혀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잠수함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 목숨에 대해 얼마나 신경 썼을까. 영국 조선소에서 빅토리아급을 만들 때 누군가 자기 자식이 탄다고 생각하면서 용접했을까. 박상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에게 잠수함은 그냥 제품이 아닙니다. 한 척 한 척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타는 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그 가족들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최민준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메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면서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 조선소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배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대요. 외국에서 중고배를 사다가 뜯어보면서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최민준이 대답했어요. 5년 전이요. 마지막까지 손에서 용접봉을 안 놓으셨어요. 병원에 실려가시면서도 내일 작업 있으니까 빨리 퇴원해야 된다고 하셨대요.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굳은 살이 너무 박여서 주사 바늘도 안 들어갔어요. 평생 용접만 하신 손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3대에 걸친 기술자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거구나. 독일이 자랑하는 50년의 역사도 대단하지만 한국에도 한국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와 땀으로 일궈낸 역사가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최민준의 손을 떠올렸어요.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뒤덮인 그 손이요. 그 손이 만든 잠수함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운전을 하루 앞둔 날 저녁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헨리 슈미트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경쟁사 임원이 우리 평가 일정에 맞춰서 한국까지 왔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로비를 하러 온 거였죠. 그날 밤 슈미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내일 저녁 식사 어떻습니까? 부산에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평가 기간 중에 특정 업체 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은 적절하지 않다고요. 슈미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은 아니고 그냥 오랜 친구끼리 밥 한 끼 하자는 건데요.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닙니다, 슈미트 씨. 다음 날 아침 김서연 소령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대령님,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제임스 카터 차관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이클, 현재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대답했어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고요. 카터 차관보가 말을 끊었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가 한국 측에 너무 호의적이라던데. 저는 반박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뛰어납니다.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이클, 큰 그림을 봐야 해. 기술이 전부가 아니야. 독일과는 에너지 광물 산업 투자까지 연결되어 있어. 한국을 선택하면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나?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잠수함을 얻습니다. 제 부하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잠수함이요. 카터 차관보가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현실을 봐. 어차피 결정권은 자네한테 없어. 자네는 기술 평가만 하면 돼.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쳐다봤어요. 앨런 부단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운전 준비나 합시다. 그날 오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맥도널드라는 사람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캐나다의 방산업체 대표였는데 그는 대놓고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톰슨 대령님, 제가 듣기로는 평가단이 한국에 우호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것 같다던데요. 그건 캐나다 방산 산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독일과 하청 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한국이 선정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울화가 치밀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80조 원짜리 국가 사업을 자기들 배 불리려고 좌지우지하려 드는 겁니까? 저는 맥도널드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메일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여보 나야. 그녀가 밝게 대답했죠. 한국은 어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복잡해. 기술은 정말 대단한데 정치가 문제야. 사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정치요? 제가 설명했어요. 독일 측에서 로비를 하고 있어. 본국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사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올바른 걸 해야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올바른 게 뭔지 모르겠어. 그녀가 대답했어요. 당신 부하들이 타도 안전한 잠수함. 그게 올바른 거 아닌가요? 당신이 북극에서 겪은 일 잊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라가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러세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고. 전쟁통에도 지켰고 가난할 때도 지켰대요.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시운전이었어요. 직접 잠수함에 타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정말 제 부하들의 목숨을 맡길 만한 건지요. 시운전 전날 밤 박정호 상무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창수 퇴역 해군 제독과의 저녁 식사였어요. 이 제독은 한국 잠수함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장보고 1세대 초대 함장을 지낸 분이었죠. 거제도의 작은 한정식 집에서 이 제독을 만났습니다. 60 초반의 백발 노인이었는데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셨다면서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국 잠수함의 역사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 제독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잠수함을 탔을 때는 1989년이었어요. 독일에서 도입한 장보고 1세대였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잠수함이 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 전부 독일 기술자들한테 배워야 했어요.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고장이 나도 고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독자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까? 이 제독이 대답했어요.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매뉴얼을 밤새 번역하고 부품 하나하나 분해해서 구조를 익혔어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춰서 표류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가 잔의 소주를 따르며 계속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력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잠수함 없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북쪽에는 핵잠수함을 가진 적이 있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 힘으로 잠수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간 무사고라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이 제독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고 훈련에 훈련을 반복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모든 승조원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듣던 중에 저도 모르게 제 과거를 꺼내게 됐습니다. 이 제독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에 북극에서 조난당했어요. 잠수함 고장으로 해빙 아래 갇혀서 이틀을 버텼습니다. 부하 2명이 동상을 입었고요. 이 제독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함장으로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도 그때 꿈을 꿉니다. 차가운 철판 위에서 떨고 있던 부하들 얼굴이요. 제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제독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톰슨 대령,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잠수함이 문제였어요. 제대로 된 잠수함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바쳐서 좋은 잠수함을 만들고 운용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제 부하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그만큼 믿을만 합니까? 이 제독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타고 30년을 바다에서 살았어요. 단 한 번도 배신당한 적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제독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톰슨 대령, 내일 시운전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숫자와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수함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배가 살아있는 배인지 죽어있는 배인지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제독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잠수함의 숨소리라. 30년간 잠수함을 타면서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좋은 잠수함에는 분명 뭔가가 있거든요. 기계 이상의 무언가가요.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장보고 삼배치2가 정말 살아있는 배인지요. 시운전 당일 아침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김서연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대령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무슨 일입니까? 김소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캐나다 주요 언론에 기사가 떴더군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독일이 유력 정부 관계자 확인. 저는 기사를 읽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 이미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어요. 평가단의 기술 검토와 별개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뉘앙스였죠. 앨런 부단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사실이야. 우리가 여기서 뭘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제까지 느꼈던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정치가 이기는 건가? 기술이고 성능이고 아무 의미 없는 건가? 박정호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그도 뉴스를 본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톰슨 대령님, 오늘 시운전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저는 물었죠. 이런 상황인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 상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의미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할 일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판단은 대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차를 타고 부두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제도의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내 사라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응, 봤어. 어차피 결정된 것 같아. 사라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장인어른이요. 사라가 대답했죠. 아버지가 당신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사라가 천천히 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옳은 일을 해라. 내가 본 걸 정직하게 보고해라. 그게 군인의 도리라고. 장인어른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윌리엄 강 씨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버지가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저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내일은 기술을 평가하는 거다. 내가 본 걸 정직하게 쓰는 거다. 부두에 도착하니 장보고 삼배치2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어제 도크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물 위에 떠 있으니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선체가 파도에 살짝 출렁이고 있었죠.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승선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랩을 건너 잠수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치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름과 금속과 바닷물이 섞인 냄새. 30년간 잠수함을 타면서 수없이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의 냄새는 조금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더 신선했습니다. 새 잠수함 특유의 냄새였죠. 함교로 안내받았습니다. 정우성 대위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30대 후반의 건장한 해군 장교였는데 눈빛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경례하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톰슨 대령님. 오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계기판과 스크린들이 최신식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독일에서 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보다 실제 함교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전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효율성이 우선이었죠. 정대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운전 준비.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그리고 본대로 쓰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잠수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빅토리아급에서는 엔진이 가동되면 온몸으로 진동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보고 3배치2는 마치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정우성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입니다. 기존 디젤 엔진보다 소음이 80% 이상 감소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수치로는 들었지만 직접 체감하니 달랐습니다. 이 정도 정숙성이면 적 잠수함이 탐지하기 정말 어렵겠다 싶었어요. 항구를 벗어나 외해로 나갔습니다. 정대위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자망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죠. 잠수함은 잠수해야 잠수함이니까요. 정대위가 명령했습니다. 자망 준비. 자망 깊이 100m. 승조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밸러스트 탱크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잠수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심계를 바라봤습니다. 50m, 70m, 90m, 100m. 잠수함이 목표 심도에 도달했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거의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빅토리아급에서 100m까지 자망하면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수압에 의해 금속이 수축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이 잠수함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정대위가 말했습니다. 이중 선체 구조와 고장력 특수강 덕분입니다. 설계 최대 심도는 400m예요. 오늘은 100m까지만 테스트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물었죠. 실제로 400m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정대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러 번요. 제가 직접 탔습니다. 다음은 속도 테스트였습니다. 정대위가 전속 전진을 명령했어요. 잠수함이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어요. 10노트, 15노트, 20노트. 최대 속도에 도달했을 때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아야 했습니다. 이 무게의 잠수함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니. 독일 자료에서 본 제원보다 실제 성능이 더 뛰어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급속 자망 테스트였습니다. 정대위가 설명했어요. 실전에서 적에게 발각됐을 때 빠르게 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 자망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어요.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긴급 자망. 잠수함이 갑자기 기울더니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불과 30초 만에 수심 200m까지 도달했습니다. 앨런 부단장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성능은 서류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직접 타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함교에서 저는 정대위에게 물었어요. 이 잠수함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정대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뢰요. 이 배는 제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제 가족보다 이 배를 더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18년 북극에서 저를 배신한 건 잠수함이었어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잠수함 안에서 부하들이 얼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죠. 만약 그때 이런 잠수함이 있었다면, 만약 절대 배신하지 않는 배가 있었다면,
부두로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가 본 걸 쓸 거다. 이 잠수함은 진짜다. 캐나다 해군이 가져야 할 잠수함이다. 그걸 보고서에 쓰겠다. 시운전을 마친 다음 날 저는 한소희 설계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저를 설계실로 초대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특히 어떻게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독자 개발했는지요. 설계실에 들어서니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3D 설계 도면이 떠 있었고 곳곳에서 토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팀장이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하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정말 자체 개발입니까? 기술 이전 받은 거 아니고요. 한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팔았어요. 잠수함용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략 기술이거든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삼성 SDI 엔지니어들과 5년간 공동 연구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한 적도 있었고 화재가 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죠. 왜 그렇게까지요? 한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잠수함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남의 기술에 의존하면 그 나라 눈치를 봐야 합니다.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면 잠수함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 엔지니어로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방산 분야는 어디나 남성 중심이잖아요. 한 팀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저를 제대로 된 엔지니어로 안 봤어요. 여자가 잠수함을 알겠냐면서요.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때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소나 시스템 개선이었는데 제 설계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선배 엔지니어의 설계가 채택됐죠. 그런데 시험 운용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에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팀장이 대답했어요.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죠. 울어서 뭐가 바뀌나.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부터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5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팀장이 됐고 후배 여성 엔지니어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길을 닦은 거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잠수함이구나.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거구나. 기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톰슨 대령님, 우리 잠수함이 캐나다에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희는 계속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들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설계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팀장이 다시 스크린 앞에 서서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5년간 새벽 2시까지 공부한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잠수함이라면 믿을 수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가야 해요.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펴고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명확했습니다. 장보고 3배치2는 독일 제안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수했어요. 정숙성, 자막 능력, 속도, 배터리 효율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납기도 한국이 유리했죠. 독일은 9년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6년 안에 가능하다고 장담했어요. 가격도 한국이 경쟁력 있었고요. 하지만 제임스 카터 차관보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큰 그림을 봐라. 독일과는 에너지 광물 산업 투자까지 연결되어 있다. 사실이었어요. 독일은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 패키지를 제안했거든요.
한국은 그런 패키지가 약했습니다. 앨런 부단장이 방으로 왔습니다. 마이클 뭐해? 저는 보고서 쓰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앨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기술만 보면 한국이야. 근데 정치가 문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알아. 앨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쓸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뭔대로 쓸 거야. 기술 평가 보고서는 기술을 평가하는 거잖아. 정치는 내 소관이 아니야. 앨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안 좋아할 텐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살아나 내일 돌아가. 그녀가 물었어요. 결정했어요. 저는 대답했죠. 응본대로 쓰기로 했어. 한국 잠수함이 더 좋아. 그걸 숨기지 않을 거야. 사라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당신다워요.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께 이야기해도 될까? 장인어른 말씀 덕분에 결심했다고.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술평가 요약. 장보고 3배치2는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 특히 정숙성과 자막 능력은 현존 재래식 잠수함 중 최고 수준이다. 계속 썼습니다. 납기 측면에서도 한국은 6년 내 인도를 확약했다. 이는 캐나다 해군의 2035년 운용 목표에 부합한다. 독일의 제안은 9년으로 목표 시점을 초과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본 평가단은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 제안을 최우선 후보로 권고한다.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나 기술평가의 결론은 명확하다. 새벽 3시에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프린트해서 읽어봤어요. 정치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었죠. 하지만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그대로였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떠나지만 여기서 본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용접공의 손, 설계사의 눈물, 퇴역제독의 증언,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던 잠수함. 그것들이 제 보고서의 바탕이 됐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낯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에밀리 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캐나다 국방 전문 기자라고 소개했더군요. 톰슨 대령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기자와 만나는 건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보낸 첨부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독일 잠수함 사업 납기 지연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봤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TKMS가 지난 15년간 수주한 잠수함 사업의 납기 실적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업은 2년 지연, 이집트 사업은 3년 지연, 특히 호주 어택급 사업은 비용 초과와 납기 문제로 결국 취소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에밀리 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우리는 오타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에밀리 첸은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독일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에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독일 잠수함 사업의 내부 보고서 사본들이었어요. 공식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기술적 문제가 많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나와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자의 비밀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제안한 잠수함도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대령님의 평가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한국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쓰셨죠. 저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가 대답했어요. 오타와는 좁아요. 소문이 빨리 퍼지죠. 에밀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의 보고서가 묻힐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독일을 원하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이 진실을 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기사로 쓸 거예요. 대령님도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기자와 협력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상부에서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자료는 캐나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80조 원짜리 사업이 정치적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제 보고서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사에 인용하셔도 됩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보고서도 썼고 진실을 말해줄 사람도 만났다.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정치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과연 진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주말에 아내 사라와 함께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습니다. 윌리엄 강 씨는 토론토 외곽의 작은 집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아내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나갔죠. 65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거실에 앉으니 장인어른이 차를 내오셨어요. 마이클 한국 다녀왔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장인어른이 미소 지었어요.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장인어른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군인이 황폐한 마을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죠.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1950년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지.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배경의 마을은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길에는 잔해가 널려 있었죠. 장인어른이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쟁으로 다 파괴됐거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대. 장인어른이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할머니한테 보낸 편지야. 읽어볼래?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메리에게. 이곳 한국은 지옥 같아요. 모든 게 파괴됐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들의 눈빛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에요. 어제 만난 한국인 소년이 있어요. 12살인데 부모님을 다 잃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공부해서 나라를 다시 세울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소년을 잊지 못하셨어.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늘 지켜보셨지.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지. 장인어른이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클,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거든. 그 잠수함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3대째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공을 만났어요.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여성 엔지니어도요. 그 사람들이 만든 잠수함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됐어. 내가 본 대로 이야기해. 정치가 어떻게 되든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 한국에서 본 걸 숨기지 않고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라가 물었어요. 아버지 말씀 도움이 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깨달았어. 장인어른의 아버지가 본 한국은 폐허였어요. 하지만 그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잡혔어요. 독일, 한국, 프랑스 세 나라가 캐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마지막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평가단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죠. 발표장은 오타와 국방부 본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어요. 제임스 카터 차관보도 있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먼저 독일이 발표했습니다. 헨리 슈미트가 직접 나왔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3D 영상과 가상현실 시연까지 동원했죠. 특히 G2G 패키지를 강조했어요.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 협력 산업 투자 기술 이전까지 묶어서 제공하겠다고요.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였어요. 나쁘지 않은 발표였지만 독일만큼의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분위기상 독일과 한국의 양자 대결이라는 느낌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 차례였습니다. 박정호 상무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양복 차림이었지만 독일 측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회색 양복에 넥타이만 맸을 뿐이었죠. 박 상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D 현대중공업의 박정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화려한 약속보다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어요.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급 잠수함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박 상무가 말했어요. 저희는 1989년부터 잠수함을 건조해왔습니다. 35년간 총 22척을 만들었고 단 한 번의 심각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납기 실적 그래프였습니다. 저희가 수주한 모든 잠수함은 예정된 날짜에 인도됐습니다. 납기 지연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박 상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저희는 화려한 패키지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속을 드립니다. 6년 안에 최고의 잠수함을 인도하겠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믿고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잠수함을요. 그가 자료를 내려놓고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카터 차관보가 손을 들었어요. 박 상무님, 한국 정부의 G2G 패키지는 없습니까? 산업 투자나 에너지 협력 같은 거요. 박 상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만 독일만큼의 패키지를 당장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잠수함을 사시면 잠수함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터 차관보의 표정이 불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해군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한 발표였어요. 약속을 지킨다. 그게 전부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국방장관 직속 자문회의에 불려갔습니다. 평가단장으로서 최종 의견을 제출하라는 거였어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장관을 비롯해 차관, 차관보, 해군참모 총장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톰슨 대령 평가단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해 주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제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평가단은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의 장보고 3배치2를 최우선 권고안으로 제출합니다. 정숙성, 자막 능력, 속도, 배터리 효율 모든 항목에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납기 측면에서도 한국은 6년 인도를 확약했으며 이는 캐나다 해군의 운용 목표에 부합합니다. 카터 차관보가 끼어들었어요. 기술만으로 결정할 순 없지 않습니까? 독일의 G2G 패키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G2G 패키지는 제 평가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지난 15년간 수주한 잠수함 사업에서 평균 2년 이상의 납기 지연을 기록했습니다. 호주 사업은 아예 취소됐고요. 화려한 약속과 실제 이행은 다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해군 참모 총장이 물었습니다. 그 정보의 출처는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상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톰슨 대령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도 되겠소? 기술 평가가 아니라 대령 개인으로서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잠수함을 탔습니다. 2018년에는 잠수함 고장으로 북극에서 조난당했고 부하 2명이 동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 부하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잠수함은 뭔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3대째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공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이 탄다고 생각하고 용접한다고 했습니다. 설계팀장은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30년간 무사고라는 기록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 잠수함에 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평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대령. 귀중한 의견 감사하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카터 차관보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톰슨 대령, 당신 커리어 생각해봤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부하들의 목숨입니다. 카터 차관보가 한숨을 쉬더니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제 보고서가 공식 제출된 후 예상대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캐나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평가단장 한국 잠수함 최우선 권고. 기술력 압도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처음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치적 결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어요. 정부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죠. 카터 차관보 측 사람들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톰슨 대령이 한국 측의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하지만 에밀리 첸 기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독일 잠수함 사업의 납기 지연 실태를 폭로하는 기사를 연재했거든요. 호주 어택급 사업의 파행, 이스라엘 사업의 비용 초과, 이집트 사업의 품질 문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공개됐습니다.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을 사려고 하나? 80조 원이 허공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졌죠. 진실을 선택하라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퇴역 해군 제독 3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기술 평가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톰슨 대령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다. 우리는 그의 권고안을 지지한다. 이 성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역 해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지지 의견이 쏟아졌거든요. 그들은 실제로 잠수함을 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 정치적 고려보다 기술적 우수성이 우선이라는 거였죠.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대령 장관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다시 국방부로 갔어요. 장관이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대령 덕분에 일이 복잡해졌소.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장관이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하겠소. 나도 처음엔 독일이 낫다고 생각했소. G2G 패키지가 워낙 매력적이었거든. 하지만 대령의 보고서를 읽고 에밀리 첸의 기사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소. 잠수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잠수함이야.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장관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소. 하지만 내가 총리께 대령의 보고서를 직접 브리핑하겠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대령은 옳은 일을 했소. 장관실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타와의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만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도가 방향을 바꾸듯이 여론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실이 이기길 바라자. 에밀리 첸의 기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독일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잠수함의 실제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도 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의 인터뷰였어요. 에밀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현역 승조원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잠수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30년간 무사고라는 기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생생하게 설명했죠. 기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한 승조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가족 같아요. 제가 타는 배를 제 아버지가 만들었고 제 아들도 언젠가 이 배를 탈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에밀리가 덧붙였죠. 이것이 한국 잠수함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헌신이다. 캐나다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이런 잠수함이라면 우리 군인들한테 줘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 챙기지 말고 국민 안전을 생각해라. 여론조사에서 한국 잠수함 선호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독일 측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겁니다.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TKMS가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수령자 명단까지 나왔죠. 언론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야당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어요. 카터 차관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정치가 이 정도로 썩어 있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80조 원짜리 국가 사업이 로비와 정치적 거래로 좌우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총리실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과정 전면 재검토. 모든 입찰 참가국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제임스 카터 차관보는 사임했습니다. 로비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헨리 슈미트는 캐나다에서 추방당했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될 것 같아. 사라가 대답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본 그 잠수함이 제대로 평가받았으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쪽이 결국 이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년 퇴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32년간의 해군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간 거예요. 아내 사라도 함께 했죠. 그녀는 아버지의 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거라며 설레어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하니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바다와 거대한 조선소.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상무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1년 만에 다시 뵙는군요, 대령님. 아니, 이제 퇴역하셨으니까 톰슨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이라고 불러주세요. 박 상무가 우리를 조선소로 안내했습니다. 도크에는 새로운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죠. 캐나다 사업 결과 들으셨습니까? 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평가 결과 한국이 다시 최우선 후보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공정한 경쟁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거죠. 물론 최종 계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최고라는 걸요. 박 상무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인정입니다. 용접 작업장에 가니 최민준이 일하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이 파란 불꽃 앞에서 묵묵히 금속을 이어붙이고 있었죠.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기억하시나요? 그가 마스크를 벗고 저를 알아봤어요. 아, 캐나다에서 오신 대령님. 다시 오셨군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탄다고 생각하면서 용접합니까? 최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보다 굳은 살이 더 박여 있었어요. 그 손이 만드는 잠수함이라면 어디든 믿고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박상무가 저를 바닷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사라도 함께했죠. 회와 소주를 앞에 놓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상무가 말했어요. 마이클 씨, 솔직히 1년 전에 저희는 거의 포기했었어요.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게 흐름을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본대로 쓴 것뿐입니다. 진짜 흐름을 바꾼 건 여러분이에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결국 인정받은 거죠. 사라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고. 오늘 직접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박상무가 말했어요. 약속하죠. 캐나다가 저희를 선택하든 안 하든 저희는 계속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저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약속하겠다. 퇴역 후에도 진실을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요. 캐나다로 돌아온 지 석 달 후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기술력, 납기,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노바스코샤의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평가단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냥 들러리라고 생각했죠. 아시아 국가가 뭘 알겠어. 그런 오만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제도에서 본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용접공의 손, 설계사의 눈물, 퇴역제독의 증언,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던 잠수함. 아내 사라가 옆에 앉았어요. 여보, 기분이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상해. 뿌듯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32년 해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다니.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며칠 후 아들 데이비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해군 중위로 복무 중이었죠.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는 무슨.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잠수함을 타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내가 탈 수도 있겠구나.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만약 내가 그 잠수함을 타게 되면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건 믿을 수 있는 배거든. 3대째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탄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배야.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군인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18년 북극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한국 방문 보고서, 파문 최종 결정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짜 동맹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묵묵한 신뢰라는 것을. 정치인들의 악수가 아니라 용접공의 손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잠수함을 만들고 있겠지. 자기 자식이 탄다고 생각하면서. 그 손이 있는 한 세상은 괜찮을 거야.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32년간의 해군 생활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민간인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